그, 그, 오늘 월요일 날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원래 제가 항상 금요일 날 하는데, 왜냐면 이제 금요일 날 강의 탁 끝내고 월말에, 얼마 좋아요. 예, 우리는 뭐 마감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월말은 그냥 괜히 조이는 느낌? 카드 값도 내야 되고, 다음 달 해박이나 이제 컨설팅 걱정도 해야 되고, 보통 과제가 월말 기준으로 해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과제 끝나고 편안하게, 혹은 다음 달 과제 걱정하면서, 이렇게 주말을 보내는 편입니다. 월말 주말을. 그래서 금요일만큼은 제가 저만의 시간, 예,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음, 편히 좀 쉬어라. 그래서 금요일은 제가 강의를 딱 하고, 아무 곳에나 갑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예. 불금합니다. 불금 어디 가서. 예. 뭐, 그것도 사는 낙 아니겠어요? 예. 뭐, 애들 다 키워놓고, 뭐, 와이프도 뭐, 자기 세상 살고 있는데, 뭐, 저라고 뭐, 예. 열심히 저도 놀아야죠. 놀 때는. 근데 이제 오늘 하필이면 월요일이 됐어요. 왜냐면 이번 금요일이 마침 또 이제 3월 1일, 예. 우리 민족의 어리당긴 3.1절 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아주 성스럽게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 월요일로 할 수 없이 잡았습니다. 아유 강지현 의원님 아유,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안 계시지만 여기 온라인상에 계십니다 지금. 예, 잘 오셨어요. 예, 우리 강 의원님은 저의 팬인 것 같은. 예, 아니면 말고요. 예, 그 어쨌든 예, 월요일날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 드릴 내용이 사실 항공 우주 산업 분야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몰라요. 제가 항공 우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뭐 이제 취미가 저기 그 자연과학서를 보는 거라서 뭐 엘레건스 유니버스나 아니면 뭐 척근 이런 거 뭐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뭐 사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천체물리학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팬 맞다고 황지연 님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오셨네. 팬이 그 열혈 팬이 아니신가 봐. 예, 간만에 오셨네. 예, 자주 오세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뭐 나름 박학다식한 것 같긴 해요. 예, 책을 많이 봐서 그런가 아니면 뭐 참견하는 게 좋아해서 그런가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데 뜻하지 않은 강의인데 별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잘 필터해서 들으세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목적은 이제 뭐 사실 뭐 저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각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료기기 전문가입니다. 예, 자칭입니다. 예, 타칭은 아니고. 예, 왜냐면 의료기기 쪽의 회사만 제가 23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쪽에 두루두루 의료 IT, 일반 일회용 메디컬 디바이스, 그리고 뭐 치과 재료 등등등 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는 제가 좀 해박해서 그쪽이긴 한데 근데 뭐 제가 평소에 여러 분야를 이렇게 접해보는 걸 좋아해요 원래. 그래서 뭐 책도 이것저것 많이 보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의 주제가 딱히 마땅한 게 없었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는 제가 이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통 2,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중소기업 로드맵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테마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도 거기 있는 내용을 대부분 다 발췌를 해온 거고요. 거기에 없는 자료들은 보완이 필요한 건 유튜브나 예, 그런 데서 좀 퍼오고 있습니다. 자, 자 오늘 이제 그 현장에 또 가장 재미없는 강의 하실 때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겠다고 오셔서 제가 예,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건 알아서 감당하세요. 예, 그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이 며칠 새 날씨가 좋죠. 영상 그저께는 1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선크림 안 바르고 나왔다가 얼굴 다 탔어요. 예, 요즘에 햇빛 강렬합니다. 미세먼지도 많고요. 선크림 바르고 마스크 쓰세요. 예,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예. 뭐 계속 경고 문자도 오더라고요. 뭐 그 뭐 미세먼지 저감 뭐 무슨 뭐 발동을 했다 그러면서 뭐 차를 끌고 다니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불가능해요. 저는 차를 꼭 끌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차 트렁크에는 온갖 회사들의 서류가 다 들어있죠. 예, 차가 달리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반드시 끌고 다녀야 돼요. 자, 어쨌든 저는 정부의 그런 명령에 불복종하고 차를 끌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같이 한번 강의를 해볼 텐데 자, 항공 우주 산업이라는 게 거창합니다. 실제로. 예, 거창한 산업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늘을 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근데 이거는 하늘을 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니까
뭐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변수와 미지의 세계가 있겠어요. 그쵸? 근데 그 환경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예, 비행체가 됐든, 뭐 통신이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항공우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음. 근데 뭐 사실 뭐 기본 틀을 보자면, 그닥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봤더니 아주 이거 보느라고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한 거의 500페이지 됩니다. 테마 하나가 한 500페이지씩 돼요. 테마 하나가. 짧은 게 한 2, 300페이지 되고. 근데 이게 항공우주산업 분야 보니까 뭐 내용이 뭐 어마어마한 내용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여태까지 강의 다 한 거예요. 지금 파란색 항공우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강의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강의한 거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노비즈 또 할 수도 있고요. 벤처기업 할 수도 있고 연구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메인비즈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구매 조건부 큰 금액인 5억짜리 어떻게 받는지 뭐 그런 거를 한다든가 혁신형 기술개발 사업 어떻게 하는지 6억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제 맘입니다. 준비가 되면 할 거예요. 예, 공고는 갑자기 뜨니까 항상 협회 게시판을 예의주시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항공우주라는 게 별도의 동떨어진 분야인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다 엮여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센서 분야, 통신 분야, AI 빅데이터 분야, 스마트 뭐 IoT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ICT 마찬가지고요. 이런 등등등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예, 산업 간의 연관성이라는 거는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엮입니다. 연결이 돼요. 지도를 그리면 지도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다른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거기에 우주와 항공이라는 것이 접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특성이 맞게끔 특수성이 접목되어 있겠죠. 항공우주 산업은 항공과 우주 산업을 붙인 말입니다. 예, 항공은 대입건 아니고요. 우주는 대입건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크게 세 가지 나눠요. 항공우주기술 분야를 항공 분야와 그리고 위성 분야 그리고 발사체 분야 나눕니다. 자, 항공 분야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예요, 비행기. 비행기인데 그냥 비행기 아니죠. 무인 비행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성 분야 아시죠? 고정형 위성도 있고 아니면 뭐 이동형 위성도 있는데 이제 궤도를 도는 위성도 있죠. 뭐 위성이에요. 위성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통신을 하기도 하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을 내가 받아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과정에는 인공위성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끔 보시나요? 밤하늘에 이렇게 보다 보면요. 요즘엔 이 서울 상공이 너무 좀 탁해. 그래서 안 보이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많지 않습니다. 예. 얼마 전에 기가 막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선릉의 멘티 기업 상담을 하러 가는데 멘티 기업은 아니고 이제 상담 요청에서 상담을 하러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동작 대교 바로 위에 노을 카페와 그리고 구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을 카페 쪽에다가, 구름 카페 쪽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놓고, 주차금 저렴합니다. 거기 공유주차장인데 저렴해요. 그리고 동작역으로 가서 동작역에서 전철을 타고 선릉역을 갔죠. 역시나 늦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하철을 제가 2년 만에 탔습니다. 2년 만에 타봤어요. 항상 차를 타고 다니니까 지하철 탈 일이 없었는데, 아니, 웬 젊고 잘생긴 학생이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럼 저보고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제 한마디 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그냥 앉으세요 했는데 염색을 안 했더니 그런 일도 벌어지네요. 예, 염색 안 한 지 한 3년 됐어요. 하기 싫어요. 예. 염색하다가 머리끝까지 다 벗길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여기 저기 김영준 의원님도 머리가 하얗게 아주 멋지게 조지 클루니를 양산시키는데요. 예, 생긴 대로 살려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뭐, 그런 겁니다. 발사체는 기본적으로,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왜냐면 지구에 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잡아당기는데 수십, 수백 톤의 물체를 우주 밖으로 쏘아 올리려면 엄청난 힘의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사체 분야 당연히 필요하겠죠. 미사일 생각하면 됩니다. 미사일이에요. 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항공기 만들어야 되고 인공위성 만들어야 되고 발사체 만들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운상가에 가면은 인공위성 한 대는 만들 수 있다. 거기 있는 부품 다 모으면 그렇대요. 그만큼 전기 전자부품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좀 과장된 얘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와 관련된 산업, 이것과 관련된 부품, 제조, 혹은 연구개발 분야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볼까요? 자, 항공 분야는요, 고정익 체계. 예, 예. 고정익이라는 거는 날개 얘기하는 겁니다. 참 어렵게 써놨죠? 회전익이라는 거는 회전하는 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기 프로펠러. 예. 고정익은 비행기 날개. 근데 고정익 중에서도 움직이는 놈이 있어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놈이 있어요. 항공모함, 항공기들은 비행기를 접을 수 있죠. 제 말이 뻥 같으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항공모함 비행기들은 비행기를 접어서 뒤로 제낄 수가 있어요. 마치 새처럼.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죠. 예. 이게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2차 대전부터 나왔습니다. 2차 대전 때도 무스탕이나 이런 비행기들을 항공모함에 띄울 때 비행기를 펴지만 보통 경납고에 비행기에 들어갔을 때는 비행기를 니은자 형태로 접습니다. 거짓말 같으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고정익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정익은 일반 비행기 날개, 회전익은 프로펠러라는 얘기예요. 이게 관련된 기술. 무인기 시스템. 우리 드론, 예, 드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론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예, 프레데터. 미국의 그 드론 항공기가 프레데터라는 게 대표적이죠. 프레데터 이놈이 참 무서운 놈이에요. 이놈이 정찰 임무만 하는 게 아니고 공격 임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을 하면서 사람이 뒤에서 모니터로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는 놈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놈입니다. 예, 이놈 하나만 띄워놓으면은 웬만하면 도망가야 돼요. 예, 인정사정 없잖아요. 그쵸? MRO는 항공 정비 얘기하는 거예요. 항공 우주 소재는 뭐 항공 우주 소재가 한두 가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알루미늄, 티타늄, 복합 소재 등등등등등. 항공 우주 소재는 왜 필요할까요? 가벼워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가볍고 튼튼해야죠. 탄성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큰 압력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재 부분은 일반 자동차용이나 선박에 쓰는 소재는 약간 다른 부분으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대형 단접 판금 사용 등등이 있는데 뭐 보면 일반적으로 쓰는 기계 혹은 그 우리가 산업 제조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접목되겠죠. 그리고 위성 분야는요. 탑 체제 기기, 위성 본체 기기, GPS 수신기, 지상 장비 기기 이렇게 보시면은 뭔지 알겠죠. 예. 탑재 기기, 이거 뭔가 장착할 수 있게 몸통을 얘기하는구나. 위성 본체 기기는, 전체의 몸통을 얘기하는구나. GPS 수신기는, 통신, 위치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지상 장비 기기는 뭐, 위성이 우주에 떠 있으면 지상에서 위성과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위성 안테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사체 분야는 단연코 엔진과 기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겠죠. 그 보면 체계 임무기술, 구조, 열, 국력, 어쩌고 유도항법 등등도 많은데 여기에서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엔진입니다. 엔진. 우리나라도 지금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왜 미사일을 그 장거리 유도탄을 못 만드는지 아시죠? 모르시면 뭐 간단히 설명,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한국 군과의 협정상에 대한민국은 장거리가 장거리에서 말하는 장거리라는 거는 뭐 현무 같은 그런 뭐 중단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왜 못 만드냐? 소파 협정에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 국방자주권을 빨리 찾아와야 돼요. 그쵸? 예. 근데 찾아오자니 참 불안하고 안 찾아오자니 좀 섭섭하고 그래. 그쵸? 찾아오면은 좀 불안한 것도 있어. 왜냐면 미국이 그동안 너무 많이 의지를 해가지고 미국의 무기 체계가 우리나라가 많이 현대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앉아서 어떤 특정 부분을 저격하거나 폭격할 수 있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 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이 체계가 갇혀 있다 그러면 한국은 폭탄하고 뛰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따지면. 그러니까는 뭐 비교가 되기 어렵죠. 얼마 전에 K1 자주포도 뭐 안에서 자격인지 뭐 저기 그 폭파해가지고 뭐 사고가 있었죠. 예.
그런 간단한 사고는 사실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예요.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없는 정도니까, 좋은 무기가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K1 자주포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맞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좋은 무기가 맞아요, 맞기는. 그리고 거기 K1 자주포 같은 경우는 가장 뛰어나다고 해외에서도 아주 호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야면은 자동 장전이에요. 여기 자동 탄약 보급이에요. 미국 애들이 쓰는 자주포는 사람 손으로 날리는 거 아세요? 탄약을 사람 손으로 날라요. 그 탄약 운반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포가 따로 있고요. 그러면 손을 날라서 실어야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차량이 와서 탁 레일을 걸면은 자동으로 들어가요, 탄약이. 이 자주포에 있는 차체에. 뛰어난 기술이죠. 아주 그런 건 훌륭한 기술이에요, 사실은. 시간과 사람의 인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 갑자기 항공우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무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무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원래. 저는 이제 무기에 관심이 많은 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 말고 사람을 살리는 무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무슨 소리냐고요? 나중에 따로 강의 드릴게요. 묻지 마세요. 어쨌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발사체 분야 사실은 대단한 것 같지만 만약 거기 들어간 조그만 뭐 부품만 개발을 한다라도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기술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한국도 그러니까 항공 우주 분야에 많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요즘에 많이 주춤했어요. 그 여기에 넣진 않았지만은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항공 우주 분야로 한국이 제조하고 생산해서 내수로 소비하고 수입하고 혹은 수출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걸 봤더니 수입 비중 늘고 있고 수출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수출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그 훈련기 같은 거 저기 훈련했잖아요. 그런 것도 했잖아요. 했는데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연구 발전, 그러니까 연구 개발 분야가 많이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재 상황이 그래요, 사실은. 근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국의 항공 우주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고 있나를 보여준 건데 뭐 시험평가센터 그러면 80년 정비창이 가지고 비행시험장이 있고요. 해미에 있대요, 해미. 대전에는 대전연구단지에 이제 이걸 뭐라고 읽나요? 참, 글자 써놓든지, 뭐 이상한 그림하고 글자 섞어놔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예. KIRI라고 읽나요? 뭐라고 읽나요? KARI인가요? 하여튼. 그리고 뭐, LIG 플랜, 그래서 뭐, 글자가 안 보입니다. 넥스트 원인가요? 넥스트? LIG 넥스트? LIG가 이런 것도 하는군요. 예. 그 다음에 뭐 나로우주센터도 있고요. 항공산업특화단지라는 것도 있어요. 저기 그 사천에 있답니다. 사천에 공항이 하나 있는데 사천은 그거밖에 모르는데 이런 게 있군요. 사천 바로 밑에 그 남해가 우리 처갑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산업단지에는 대한항공이 이제 그 항공우주 사업본부라 해서 거기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계산업단지 또 창원에 있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한국전자 MRO 클러스터라 그래가지고 지금 계획 중이래요. 보잉사하고 같이 이거는 아마 조인벤처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보잉사에서 같이 진행하는 거 보네요. 이런 게 들어와주면 좋죠,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이쯤에서 잠깐 참견의 말씀을 하나 하자면, 저는 뭐 대한민국 정부에 크게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없는데, 과학부가 없어진 거는 참, 굉장히 애석한 일이에요. 지금 뭐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항공 우주 분야가 발전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기초과학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항공 우주라는 분야를 놓고 우리가 보면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물리학, 화학이 들어가 있고요. 지리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기초과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대한민국이 되게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 기초과학을 실용과학 위주로 가다 보니까 기초과학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남이 개발해 놓은 기술 갖다 쓰잖아요. 그리고 그걸 실용화시키는 일 자꾸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아주 대단한 상황이 맞습니다. 맞긴 한데 중요한 거는 기초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발전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기술 주도를 해나갈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기술 종주국이 아니고 기술 속국이 되다 보면은 항상 남의 기술 갖다가 그러니까 뭐 밥숟가락을 얹긴 얹었어. 얹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지는 못해. 내 밥숟가락 분명히 저기 있어. 근데 번호표를 주네? 이게 뭔가 했더니 저 사람들 먹고 남은 거 네가 먹으면 돼 하고 번호표를 받은 셈이에요. 지금 따지면. 표현이 적절했나요?
좀 자존심 상하지만, 예, 그 편이 맞아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예. 밥숟가락까지 얹었으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같이 음식을 즐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저는 지금이라도 이 기초과학 분야를 많이 많이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들 보세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 매진하는 대학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무슨 메카트로닉스 학과, 뭐 로봇 학과, 자동차 학과 이런 거 있는데요. 물리학을 세분화시켜서 이 학과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과정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대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로 나가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 할 일이 없어. 교수 자리 한 개가 있는데 별로 뽑지도 않고 기초과학 분야에 관련된 서비스 기업도 없고 큰 연구소도 없고 그러니 맨날 해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수 인력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 자, 참여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 정부도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예, 근데 보면은요, 여기에 나오면 항공개발 분야하고 이제 우주개발 분야하고 두 개 분야로 나눠서 이제 크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큰 걸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큰 걸음이 안 되고 있고, 잔걸음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은, 한국산업발전 기본계획,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훑어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실용적 부품 소재 분야에 좀 많이 좀 초점이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쪽에 좀 많이 좀 주력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우주 천체 물리학이나 이제 우주 물리학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어요. 애석한 일입니다. 예. 항공 핵심 기술 이런 거 있죠. 무인동체 기술 혁신 이 전부 다 저희 실용과학 분야예요. 따지면. 어. 뭐 항공우주산업 개발 정책 심의에 예, 존재하나요?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예, 뭘 심의하죠? 심의할 게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예, 심의할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우주개발 분야도 뭐 하고는 있어요. 내용 보시게 되어 있지만 뭐 테마 자체가 짧아요. 아는 게 없는데 뭘 하겠어.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민국은 문외한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나로 날리고 저기 그 발사센터 만들어 놓고 뭐 했지만 사실 해외 기술 의존하지 않으면 날라올 수 있나요? 못하지. 얼마 전에도 러시아한테 이렇게 좀 기대가 부탁침 하다가 결국엔 뭐야 뭐 러시아한테 기술 이전도 제대로 못 받고 뭐 발사 단독으로 지금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음, 결국에는 뭐 예, 답보 상태다. 예, 별로 발전된 거 없다. 예. 발사체 기술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발사체하고 동체 기술이 해결이 안 되면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GPS 기술은 참 좋습니다. 목이 아픕니다. 예, 잠깐 커피 한번 마실게요. 말을 많이 하니까 먼지도 많고 요즘에 목이 아파요. 제가 옛날에는 그 중저음의 멋진 목소리는 소리 들었는데 요즘엔 새소리가 납니다. 목소리에서.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요. 하루에 막 대여섯 시간씩 떠들다 보니 말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 도대체. 전문위원님들은 전화 자주 주시는 건 좋은데 맨날 물어보기만 해. 아니 물어보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됐다는 피드백을 좀 줬으면 좋겠어. 당신의 말을 듣고 했더니 이렇게 됐다. 나도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문의자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저한테.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문의자가 많이 와요. 성실하니까 답변해 드리는데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 피드백 주는 분도 있어요. 그럼 고맙죠, 그런 부분은. 뭐 물어본다고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파트너 전문이면 돕지는 않습니다. 예, 전화 주시면 다 답해드리고 다 알려드려요. 음. 자,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 여기서 보면은 가장 그래도 좀 값어치 있어 보이는 건 75톤 엔진 개발 연소 시험 성공 기반으로 다단 연소 엔진 개발 본격화를 하겠다. 예, 좀 된 내용입니다. 좀 된 얘기인데 75톤 엔진 개발 연소 시험 성공을 했어요. 연소 시험 성공한 거예요. 연소 시험 성공했다는 뭐냐면은 75톤 엔진을 일정 시간 동안 연속 가동시켰을 때 최대 출력으로 이놈이 버티나 안 버티나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날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이 한 거죠, 하기는. 예. 보통 미사일이나 이런 로켓 엔진을 연소 시험을 하는 게 굉장히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장치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고도 많은 사업이에요. 폭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위험한 것은 연료 주입이 계속돼야 되잖아요. 이놈이 연소 시험을 하는 동안에 그 일정 시간 동안 연료 주입이 계속돼야 돼요.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보통 로켓이나 미사일의 미사일은 좀 경우가 다르긴 한데 로켓 우주도 쏘아올리는 동체에 쓰는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는 보통 그 액화연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냉동시킨 그러니까 이 아주 저온으로 냉동시킨 액화연료를 쓰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연료주입하는 거 보면은 다 얼어 있잖아요. 동체 하단에 보면은 연료주입 부분 주변이 다 얼어 있어요. 그러면서 김이 많이 나죠. 아주 저온에. 근데 이놈이 음, 제가 보기엔 사고 발생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옛날에 컬럼비아 그 이륙하다가 대기권 탈출 전에 폭발한 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TV에 봤어요. 생중계하는 걸 봤어요. 폭발하는 거를. 음, 어린 나이였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 뭐가 충격적인지 아세요? 그게 거의 한 35년에서 4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컬럼비아 폭발 얘기가.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쏘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걔들은 35년 전, 막 40년 전에 지도에 쏘아 올려서 왕복선을 만들어서 갔다 왕복선이라는 건 대대 굉장히 혁기적인, 핵심적인, 이름이다. 왜냐하면, 원래 우주 발사체는 일회용이에요.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을 갖다 다시 돌아와. 아직까지 왕복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의 항공 우주 분야의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 대단히 혁신적인 일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대기권 출발할 때 타죠? 들어올 때 타죠? 도대체 이놈은 얼마 단단하길래 그 고온의 수천도의 온도를 견디면서 들어올까요? 예. 거기에 표면에 쓰이는 소재가 세라믹 소재죠. 세라믹이라 하면 도자기 소재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구운 돌이죠. 아주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진 거죠. 근데 그러고도 폭발 사고야. 최초 날린 건 더 오래전 일이죠. 그 이후에도 아직 우리는 못 쏴올리고 있는 거야. 단독으로.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40년, 5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통탄을 노릇입니다. 예.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 좋다고 그러고 뭐 젓가락질을 잘하기 때문에 뭐 이 두뇌가 발달을 많이 되고 손을 자서 기술 좋다고 말하는데 다 뻥인 것 같아. 예. 저는 양손잡이거든요. 왼쪽 손도 다 씁니다. 근데 머리 별로 안 좋아요. 뭐 손을 잘 쓴다 머리 짚어줬습니까? 예. 머리 별로 안 좋아요. 기능도 좋고. 김영준님한테는 제가 전화 드리겠다고 한 달 전에 약속을 했는데 전화 하도 안 주니까 찾아오셨어요 지금 여기를. 저도 까맣게 이름이 전화기에 뜨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예, 머리 별로 안 좋아요. 자, 머리가 좋은 걸 믿지 마시고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기초부터 찬찬히.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그 글로벌하게 산업 이슈로 이제 항공 우주 분야, 항공 분야를 먼저 볼 것 같으면 요즘에 코드쉐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요즘에 아니 꽤 오래됐죠. 코드쉐어라는 건 뭐냐면 항공사들 간에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내 비행기 뛰기 어려워요. 비행기 숫자는 제한적이고 손님은 태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드쉐어라는 걸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공기가 어느 공항에 비행기를 내리고 이착륙을 시키려면요. 그 공항에 등록을 해야 되고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거 아세요? 공항은 국제법상으로 공유권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속된 나라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공유지예요, 공유지. 근데 그 공항을 관리하는 그 거기에다가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곳에 비행기를 다 보낼 수가 없어. 비행기 숫자가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코드 쉐어라는 걸 합니다. 코드 쉐어라는 건 코드가 그 항공사에 주어집니다. 이 공항에서 너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앞으로 항공사에 이용할 수 있고 이 코드를 이용해서 보면 아시죠? 그 오고 가는 비행기의 그 비행기 번호는 한 자리 차이입니다. 한 자리 차이. 세 자리나 네 자리나 비행기 번호도 있죠. 국제선은 보통 네 자리고 국내선은 보통 두 자리나 세 자리인데 한 자리 차이로 나가는 비행기냐 들어오는 비행이 결정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놈은 다 같은 비행기라는 거죠. 왜냐면 들어오는 놈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비행기 한정이 있어. 그 다음에 순 더 태워야 돼. 그래서 코드쉐어를 하는 거예요. 항공사끼리. 왜냐하면 어떤 항공사는 비행기 자리 남아요. 어떤 항공사는 비행기 자리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족하면 못 태우고 남으면 비어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서로 쉐어를 해서 부족한 건 채워주고 남는 건 내가 태워줄게. 이런 게 코드쉐어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쵸? 그러면 그만큼 로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연료비도 절감이 되죠. 그리고 항공사도 손해를 덜 보는 거죠. 비행기는 시간이 되면 손님이 없어 떠야 됩니다. 아시죠?
모든 그 버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가서 실어와야 되기 때문에 떠야 돼요. 내가 지금 손님 없어 안 떠? 그럼 저쪽에는 손님이 올 수가 없어. 오는 비행기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는 손님이 없어 떠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쉐어라는 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예 조인벤처를 만드는 거예요. 합자 설립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한국이랑 합쳐버리자.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특히 유럽 쪽에서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유럽은 거기에 그 연합이 조성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 비교하면 훨씬 쉽죠. 마지막에 합병까지 가는 단계를 지금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게 트렌드입니다. 최근에. 예. 뭐 산업 트렌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기 뭐야 저기 로드맵 봤더니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었는데 뭐 그냥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 알아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이제 무인기와 드론이 좀 이제 많은 부분에 점점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택배는 이미 시작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상업회사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참 이 전봇대가 많아가지고 전선도 많고 그리고 지형이 보면은 바다평면이 아니잖아요. 정말 거미 같은 지형 많잖아요. 참 잡혀짓기도 어려워요, 그쵸? 여하튼 뭐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무인기나 드론을 많이 활용하는 거, 재난구에서부터 긴급 운송까지 다 두루두루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뉴스페이스하고 우주벤처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지금은 뉴스페이스가 뭐냐면요. 과거에는 과거 몇십 년 전, 한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주에 가는 이유는 뭔가요? 과학적인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곳을 체험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지 자원은 있는지 혹은 식물을 키울 수 있는지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를 탐구하거나 연구하기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면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서 관광 상품화 됐죠. 이게 바로 뉴스페이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주로 여행을 갑니다. 나사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주인 4명을 선발해서 우주 첫 여행을 시키겠다고 했죠. 했나? 하기로 했나? 하여튼 뭐 했는지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뉴스페이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요즘에 우주 항공 산업을 좀 이끄는 굉장히 재밌는 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우주벤처라는 게 생겼어요. 보면 스페이스X라는 게 있고요. 플라넷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그 플라넷 랩입니다. 원래는 명칭이. 그리고 원웹이라는 게 있는데 다 뭐냐면은 우주항공 기술 분야에 관련돼 가지고 서비스나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벤처 기업입니다. 그 중에 블루칩, 유니콘 기업도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라는 기업은 뭐냐면 그 비행기 발사체, 비행기인데 우주 발사체나 엔진 쪽이고요. 플라넷 랩이라는 데는 뭐냐면은 지구 사진, 인공위성이나 어떤 그걸 통해서 지구 사진만 전문적으로 촬영해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주문받는 거죠. 어느 지역에 어느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러면 그 지역 디테일을 찍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물론 군사 지역이나 촬영 금지 구역은 찍을 수가 없죠. 원 웹이라는 건 뭐냐면 써있지 보이시나요? 3G LTE라고 써있는데 이거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얘는 우주에서의 통신 시스템.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의 통신도 포함이 되지만 우주 자체에서의 통신 시스템 등등등을 그런 기술이나 이제 그 디바이스를 개발해서 이제 그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지금 3개의 기업 정도인가 이거 하나 더 있는데 4개의 기업 정도인가가 무려 과거 몇 년 사이에 그 근 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펀딩을 했어요. 투자를 받은 거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입니다. 대한민국도 좀 이런 길을 좀 껴야 되는데 말이죠. 아, 우리는 참 답답해요. 제가 이런 기업 하나 딱 해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지도해가지고 말이죠. 예, 뭐 큰 거 하나 받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죠? 예.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시장 규모가 어떻다는 거야? 시장 규모는 큽니다. 크다고만 말씀드릴게요. 뭐 여기 숫자를 일일이 얘기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여기에 1%도 차지 못하고 있는데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중요한 건 미국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에서. 그 다음에 러시아, 뭐 유럽, 중국 이렇게 하겠죠. 국내의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작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시장이 작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예요. 우리가 안 따라가면은 놓치면 바보 되는.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예 포기하고 우리는 기존의 삶 방식을 그냥 유지하고 살을래. 청교도처럼.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아날로그가 꼭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적정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모든 걸 자동화시키거나 우주에 꼭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우주는 구경만 해도 되죠. 제가 어릴 적에는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마당에 가서 대청마루에 누워서 여름에 이렇게 바늘을 보면 은하수가 보였어요. 실제로 구름띠 같은 게 있었어요. 은하수였습니다. 그게. 별이 구름처럼 모이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아, 그쵸. 예. 제가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니까 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보셨겠죠. 예. 거기에 보면 가끔 정말로 인공위성이나 이런 게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계속 쑥 지나가는데. 그게 보통 인공위성입니다. 우주정거장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거. 근데 요즘에는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진짜로, 이 천문대 전문점 설치해놓은 그런 데 가야 볼 수 있고, 좀 가본 적이 있는데 애들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한번 데리고 가야죠. 바빠서 못 갑니다. 예, 기업들 만나느라고. 뭐 시장 대응 전략은요, 예, 좋은 얘기 써놨어요. 이게 이거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 중소기업 기술로드만 다운받으시면요,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 대응 전략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읽으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전문인으로서 한번 이렇게 읽어두면 좋은 뮤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에게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방향 제시해주는 일이 우리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때로는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그런 거 할 때 전혀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야. 아,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참신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해도 되겠지만, 아이디어도 별로 안 참신한데, 자기 생각 고집이 막 세서 막 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지그시 한번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예, 지식으로. 기분 나쁘다 안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예, 제가 시킨 건 아니니까.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요거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주항공, 뭐 항공우주 분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얼마나 뭐 하는데, 응? 이것도 적지 않아요. 제일 많은 게 보니까 기타 항공 우주 시스템 관련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주 시스템 관련 기술로 어떤 기업이 개발을 해서 많이 받아갔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게 14, 15, 16년도까지의 통계거든요. 우리가 우주 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할 게 뭐가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많이 받아갔어요. 그 다음 많이 받은 항공 기체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항공 개발을 실제로 많이 했기 때문에 기체 개발에 대해서는 많이 했겠죠. 항공 시스템 개발도 많이 했겠네요. 왜냐면 전투 개발을 했으니까 우리가 직접. 그리고 뭐 항공기 기계 시스템도 좀 했고요. 전기전자 시스템도 좀 했네요. 대체로 보면은 어느 부분인가요? 이 IT 관련된 분야가 많네요. 우리나라 그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쪽을 좀 많이 했네요. 하기는 전기전자 쪽으로. 그리고 이제 기체 부분도 많이 했는데 기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체 분야는 아마 어느 정도 많이 이쪽 수준에 올라 있는 것 같긴 해요. 항공 기체에 대해서는 우주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없죠. 그거는.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제 건수가 2016년도 68건, 14년도가 60건, 15년도가 77건인데 10년도 줄었네요. 68건이고 총 205건 정도. 예, 14년도, 16년도가 3개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네요. 음, 뭐 액체 추진 발사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기업을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 아마도 14, 15년도에 선정을 하고 16년도, 17, 18년도까지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계속 그거를 아마 발전시키려고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이건 보통 단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기술 개발 테마는 이렇게 총 8개가 있는데 제가 이거 다 하진 않을 겁니다. 보세요. 벌써 다시 10분입니다. 20분 뒤에 끝낼 건데 6시부터는 오늘 교육이 있대요. 빨리 가라 그러니까 반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 자수할 건데요. 내용이 제가 모르는 걸 공부하면서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예. 제가 어려운 노고를 인정해 주셔야 돼. 머리도 빠지면 머리가 이래서 해나 봐주면 더. 우선 오늘 해볼 거는 차세 드론 개발 기술하고요. 초정밀 위성항법 시스템, 그리고 위성 안테나 시스템, 무인기 자율 비행 시스템. 자세히 보지 않고요. 정의와 그림만 보겠습니다. 좋죠? 우리는 이런 세대입니다.
정의와 그림만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예. 안 되면 직접 찾아보시면 돼요. 드론은 말 그대로 드론이에요. 예.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자동차, 예, 다 드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드론에는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취미 활동으로 알리는 드론도 있지만 군사 목적으로 쓰는 큰 대형 드론이나 정찰 목적, 뭐 공격 목적으로 쓰겠죠. 아니면 뭐 산업 목적으로 쓰는 드론이나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작은 드론 말고 대형 드론을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스카우트라는 드론인데 얘는 정찰이 주요 임무입니다. 크기가 엄청 크진 않아요. 엄청 크진 않지만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이거보다 좀 큰 걸 만들었어요.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이거 크기에 거의 한 10배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찰 목적을 하기에는 뭐 관계없겠죠. 예, 드론 기술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 분야가 이제 뭐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위상항법 시스템, 인베드 소프트웨어나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통신에 대한 부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광학 센서나 초분자 광 센서 이런 것들 들어가고 센서 분들하고 다양하게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짬뽕입니다. 예. 여러 가지 분야가 합쳐져서 이게 적합한 역할을 주어진 역할에서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요. 사실은 드론 자체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드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하는 것도 예, 여기에 들어가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드론과 상관없어. 근데 우리 기업은 이거 하나 기가 막히게 모터 하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가볍고 강력한 모터를 만들어. 저전력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차세대 드론용 모터 개발이라고 테마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엔진 개발인 거죠. 저전력이에요. 지금 드론이 보통 그 지속 비행 가능 시간이 30분 정도예요. 20분, 30분 사이입니다. 배터리가 그만큼 가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드론을 날릴 수 있을 정도의 그 무게의 모터를 돌리는 배터리는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배터리 썼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배터리 부분도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죠. 이건 이제 이 전지로 이용하는 배터리는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소형 배터리를, 소형 드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큰 놈들은 전지로 사용도 하지만은 이제 그 화석연료 쓰기도 합니다. 예. 프레데터 같은 놈들 그런 화석연료 쓰기도 해요. 그 드론을 이용해서 그럼 뭐 할 건데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꿀벌 드론이라는 것도 있대요. 예, 꿀벌 드론. 예, 꿀벌 드론. 어디다 쓸까 이거를? 예, 꿀벌 드론도 있답니다. 예. 꿀을 모으나? 진짜? 꿀벌 드론이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대량 수송할 수 있는 무인기도 있고요. 실시간 드론 관제, 교통 관제 등등 개인 비서 드론도 있고요. 개인 비서 드론은 뭐겠어요? 나만 따라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온다든가 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걸 들고 온다든가 그런 거 하겠죠. 드론 앰뷸런스도 있고요. 예,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겠다. 이 굉장히 단순한 예예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예인데 그냥 쉽게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자, 차세대 드론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구원이나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부분 다 여기서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등이 있습니다. 저장본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로들 보시면요. 이 연구기관의 담당자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연락처하고. 참고하도록 하세요. 이메일 수도 있으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 수집이에요. 저는 뭐 자칭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가 공인은 타는 아니고요. 자료 수집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별별 자료를 다 수집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자료를 잘 수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되게 큰 역할입니다. 일이 쉬워지거든요. 자료 하나만 좋은 게 있어도요. 몇 페이지가 풀려요. 사업계획서에. 예. 거짓말인 것 같지만 진짜입니다.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발음도 안 되네. 초정밀 위성항법 시스템. 항법이라는 게 뭐예요? 날아다니는 방법이 항법입니다. 예. 근데 위성항법 시스템은 사람이 보통 조정을 잘 못하죠. 물론 매뉴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자동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율 항공을 자율적으로 날아다니죠.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도, 무결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좌표,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냥 땅도 아닌 떠있는 허공인데 누가 뭐 자대고 거는 것도 아니고 이놈이 여기가 위치가 어디라는 걸 알고 정확히 가 있어야 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가는 거. 그리고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퀄리티가 유지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거는 일반 GPS 기술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이게 DGPS라고 이제 뭐 디퍼런셜 GPS라 해서 이제 뭐 그, 그, 그 뭐냐면은 이 GPS는 그 지오그래픽 포지셔닝 시스템에 대해서 그 지질학적 위치 기반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공중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GPS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위치 정보는 사실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고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하나로 합쳐질 때는 일률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보정하는 기술. 예,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대요. 그 초정밀 위상법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된대요. 데이터 처리하는 센터가 있고 기준국이 있으면 GPS가 얘랑 통신을 하면서 내 위치를 계속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 맞춰서 항공기 위치를 파악을 하면은 이 항공기가 어디 위치에 있어라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위성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항공기 자체의 GPS가 좌표를 내가 읽어내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기능도 있긴 합니다만, 읽어내는 게 아니고, 위성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가지고,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라고 항공기에 주는 거예요, 정보를. 그럼 이놈이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놈이 그 항공기가 일정 궤도 이상 올라가서 기를 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자동 운행을 합니다. 사람이 매뉴얼로 운행할 때는요, 대체적으로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그리고 기후가 악조건일 때, 그럴 때부터 이제 매뉴얼로 운행을 하고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가서 보통 10km 이상 올라가죠. 거기에서 어떤 일정 기류를 타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 항법 자치를 가동을 시켜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커피도 마시고 잠도 자고 샌드위치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일 많이 하는 것 같죠? 예, 몇 시간 안 합니다. 근데 많이 해요,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파일럿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 위성들이 받는 정보들을 누가 받아요? 사실은 기진국이라는 거는 이게 여기서 개념적인 거고, 실제로는 위성 통신,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돼 왔다 갔다 되는 겁니다. 위성 안테나는 별도의 굉장히 대형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여기 그림 나와있죠. 위성 통신국에서 그림 나와있죠. 실제 이렇게 접시, 이게 사발을 포개는 것 같은 모양이 다 위성 안테나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운영이 된대요, 기본적으로. 뭐 이거를 토막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앙 정보 처리 시스템도 필요해서 데이터의 이제 퀄리티를 컨트롤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런 기관들이 한다고 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이나 유럽항공안전청이나 NGNOS 뭐 서비스 제공자 다 해외에 있는 기관들이 연락처가 없어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등등 TTA 등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정보가 필요하면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위성 안테나. 방금 이제 위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항법 시스템이 나왔죠. 초정밀. 이번엔 위성 안테나예요. 위성 안테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정보를 받기도 해야 되지만 보내기도 해야 됩니다. 안테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신 안테나와 송신 안테나. 수신 안테나는 정보를 받습니다. 송신 안테나는 정보를 보내줍니다. 이 두 놈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 보면은 구분이 갑니다. 근데 송수신이 동시에 결합된 안테나도 있습니다. 자, 이 안테나에서의, 이 위성 안테나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들어오는 정보를 굉장히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 로스가 없이, 가능한 손실이 없이 깨끗하게 받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정보의 보정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정리된 정보를 보내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TV 보다가 옛날에는 지금 안테나 있을 때가 아닙니다만 옛날에 그 안테나 이제 이리저리 돌리면서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맨날 야, 너 나가서 저 안테나 좀 돌려봐. 그럼 나가 돌리고 나와요. 그러면 또 돌려봐.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서 맞추면서 봤어요. 그때 정말 참
그때는 그것도 감사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그 스카이라이프의 특정 브랜드를 얘기한 건 죄송합니다만 PPL은 아닙니다. 스카이라이프가 사실은 위성 안테나예요. 그게 그놈이 위성 수신 안테나예요. 굉장히 작지만 그놈의 정보를 어디서 받아요? 위성에서 받아요. 위성에서. 이제 그런 놈들을 쓰죠. 물론 지금은 다 이제 케이블 연결되어 있고 이제 다 그렇게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보죠. 그래서 위성 안테나 시스템도 크게 두 가지예요. 위성 안테나 몸체 부분과 신호 및 데이터 처리 두 가지고 이게 제품 분류 관점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관점에서 볼 때는 지상 장비와 위성 장비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위성이니까 공중에 떠 있으니까 저기 위성 장비고 지상 장비 땅에 붙어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 장비예요. 중간에 장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놈은 무조건 위성 서비스니까 지상 장비가 아니죠. 위쪽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성 안테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에 어디에 있는 위성 안테나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하든 있는 위성 안테나예요. 그죠? 위성 안테나는 왜 접시 모양일까요? 예, 다 아시는 이유 간단합니다. 귀가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게 오목한 상태여야 들어오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보시게 되면 수신용 안테나와 송신용 안테나에 제가 이제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방금 보신 이 안테나도 사실 수신용 안테나입니다. 얘도 수신용 안테나예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놈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가정에 많이 썼던 예전에 텔레비전 안테나가 생겼죠. 수신용 안테나. 무슨 저기 저거 뭐야. 빨래 건조대처럼 생겼죠. 아마 동물 다큐멘터리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물학자들이 동물의 이렇게 목에다가 위성 GPS 수신기랑 송신기를 달아놓고서 추적할 때 이런 안테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추적하죠. 그 수신 안테나예요. 거기서는 신호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신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놈은. 이렇게 무슨 거미줄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송신 안테나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북처럼 생겼죠, 북. 얘는 뭐냐면 송신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수신은 받지만. 그러니까 보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증폭시켜야 돼요. 증폭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북입니다, 북. 저는 옛날에 사물을 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장구하고 북하고 이제 상세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쪽을 빵 치면 반대쪽에서 등 하고 올립니다, 북이. 이게 증폭이에요. 근데 이게 증폭을 시켜가지고 이놈을 보내야 돼요, 멀리.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겼어요. 송신용 안테나는 증폭 장치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송신과 수신의 보기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게 다 결합되어 있는 놈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전부 다 뭐냐면은 위성 혹은 통신 관련된 안테나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는 게 위성 안테나고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는 게 통신용 안테나예요. 근데 통신용 안테나든 위성 안테나든 간에 송수신 기능이 다 있는 게 써있죠. 송수신 안테나 1, 송수신 안테나 2 써있죠. 그리고 X밴드, S밴드 써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써놨는데 X밴드와 X밴드의 차이는 발음이 비슷하네요. X밴드, S밴드. 예. 차이는 뭐냐면은 헤르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역폭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SHF는 초고주파라 그러고 UHF는 극초단파라 그래서 이 주파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전파를 실을 거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메가헤르츠 단위가 아니고 기가헤르츠 단위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라디오는 메가헤르츠 단위죠. 라디오 같은 경우는 메가헤르츠 단위 좀 낮은 대역대. 근데 기가헤르츠는 그보다 훨씬 큰. 대역대가 굉장히 넘죠. 이거 아세요? 주파수 대역대를 매년인지 2년에 한 번인지 스위스에 모여서 주파수 대역대를 나누는 회의를 합니다. 왜냐면 국가마다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대가 다 틀려요. 그러면 주파수 대역을 국가마다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줘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그 주파수 대역을 다 어디 할당해줘요? 통신사와 방송사에 할당을 떠줍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대역만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목적. 군사 목적이든 보안 목적이든 여러 가지 목적상 주파수 대역이 겹치게 되면은 상호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정보를 듣게 된다든가 내가 보내면 안 되는 정보를 적국에 보낸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다 나눠놓습니다. 이게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래서 스위스에서 거의 매년인 걸 알고 있어요. 모여서 이 주파수에 관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파수를 교환하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이나 방송사들 다 가요, 그때. 예,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권을 사는 거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 위성 안테나도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연락해보세요. 연락처도 중소기술연구에 다 있습니다. 자, 다음엔 무인기 자율비행 시스템. 예, 자율비행 시스템 뭔지 아시죠? 무인기는 뭐예요? 사람이 안 탄 거지만 내가 멀리서 조종할 수 있는 게 무인기입니다. 자율비행 시스템 뭐예요? 내가 조종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입력된 대로 지가 알아서 비행하는 겁니다. 혹은 인공지능을 이용하든. 이게 보시게 됐지만 이게 뭐냐면 현재까지 죄송합니다. 예. 공기가 안 좋은가 봐요. 예, 재채가 나오네요. 현재까지 무인기 자율비행 시스템이 이루어진 기술의 정도를 보여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파이오니어, 프레데터, 글로벌 호크, 제이 유카스 고울이라고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무인 자율비행체의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 서 있는 Y축은 뭐냐면은 X축은 연도입니다. 이게 이제 개발된 연도. Y축은 뭐냐면요. 지능 정도. 이놈이 할 수 있는 역할 정도예요.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는 J 유카스 볼이라는 거는 뭐냐?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그룹 택티컬 리플레인이라 되어 있네요. 그룹 택티컬 리플레인이냐? 그룹으로 전략적으로 리플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알아서. 그럼 비행 경로를 바꾸기도 하고 창지를 바꾸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술적이네요. 택티컬 전술입니다. 전술적으로 리플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트라테직이 전략적입니다. 예. 제가 영어를 전공했는데 이렇게 영어를 헷갈리네요. 예, 이래서 공부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까지 와 있네. 현재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가장 10점 만점에 해당하는 건 fully autonomous swarms라 그래서 완전 자동 시스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예를 들어서 기대어나 그럼 적구냐? 발견됐어. 무기를 갖고 있어? 그래. 공격해. 지가 판단해서 공격한다는 얘기야. 아구냐? 공격하면 안 돼. 이게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망한 이유가 사실 그거죠. 문체가 밀림 때문에 했지만 적군인지 알고 피하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민이 밤에는 적군이 되고 낮은 농민인 거야. 무기 숨겨라. 못 찾아. 농민 같은 편인 줄 알고 낮에 인사 잘하고 밥도 같이 먹고 했어. 밤이 되니까 같이 쳐들어오네?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피하 식별이 어렵다. 근데 얘는 뭐예요? 피하 식별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무기를 감춰서 찾아내. 적외선 카메라나 투시 카메라 찾아내는 거예요. 참 대단한 놈이죠. 그쵸? 근데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올 거란 얘기예요. 조만간 될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현재 이 기술 발전 속도를 보니까 아마 이미 이제 배치가 됐거나 아니면 배치를 하려고 이미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비밀이니까 그렇지. 예. 보면은 이제 요거는 자동 이착륙 기술이나 협업적 비협적 충돌 회피 기술. 예, 제형상 이거 협업적 비협적 충돌 회피 기술은 아시죠? 그 자동차들은 그 로보트가 나왔죠. 미국에서는 그 로보트 경찰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교통제어를 한다든가 그런 건지 범죄 감시를 하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어요. 지들끼리 충돌했어. 지들끼리 충돌해가지고 망가졌어. 그게 떴더라 사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서 서로의 좌표를 정확히 읽어내면서 피해가거나 겹치는 부분을 자꾸 없애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 망가졌어. 찾아보면 나올 거야 인터넷에. 아직까지는 발전의 요소가 남아있다. 여전히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어 및 능동 플로터 방지 기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 다음에 조종 로봇 개발 기술. 조종 로봇이 왜 필요할까요? 지가 마음대로 알아서 날아다니는데, 조종 로봇이 필요한 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어느 때인가, 이게 어떤 때냐면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해요. 아주 멀리 보냈어요, 이놈이. 그다 불시착했어. 할 수도 있잖아요, 불시착을. 근데 자체 조리를 해야 돼. 그럼 누가 해야 되지? 비행기가 트랜스포머처럼 로봇을 변하나? 그건 아닐 테고. 그러면 로봇이 타고 있다가 착륙을 하면은, 불시착을 하면 지가 내려서 수리를 하는 거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제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참, 사람 할 일 많이 없어지네. 그쵸? 점점 내 살자리가 없어져! 나중에 이 컨설팅만 남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예? 아니, 공부도 온라인으로 해. 컴퓨터로 막 다 해, 공부도. 나도 컴퓨터 다 한 거야. 누구한테 설명 한 번 들은 적 없는데. 이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잖아. 아, 뭐 먹고 사는지 앞으로 우리 딸들은. 아유. 그냥 딸만 셋인데, 야, 얘들은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사나 걱정이 돼요. 음. 그래서 얘들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자, 이게 무인기 자율비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반드시 조종해야 됐다. 근데 현재는 언맨드 가능해요. 즉 무인기, 사람이 타지 않고 뒤에서 조종 가능하다. 마지막에 뭐예요? 드라이버리스나 이제 파일럿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조종이 필요 없이 자율주행한다는 얘기예요. 지가 알아서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언맨드는 지나서 드라이버리스의 중간쯤 가 있는 것 같아요. 기능이 많이 나와 있죠. 무인기 자율비행 시스템 보고 계실 것 같으면 이게 아직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당연히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작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용화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3,142에서 56을 차지하고 있어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3,142억 불에서 56억 불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상용화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취미용 드론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배달용 드론이나. 근데 2025년은 239억보다 늘 것 같다. 근데 3,142억 달러가 느는 폭에 비교해서 얼마나 큰가요? 엄청나게 빠르죠. 거의 4배 폭으로 빠릅니다. 일반 항공기 전체가 성장하는 폭보다 무인기가 성장하는 폭이 4배다. 빠른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공기 전체가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얘가 뭐 추월할 수는 없죠. 왜냐면 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 항공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놈은 이미 작가적으로 도태되고 무인 항공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거란 얘기예요. 사람이 조종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검증이 된다면은 무인이. 그러면 그때부터 상용화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갑니다. 파일럿, 예, 나중에는 스튜어디스만 남을 거예요. 예. 어쩌면 파일럿들이 스튜어디스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뭐 예비용으로 한 명 정도 이렇게 있다든가 그런 것일 수 있죠. 지금은 절반으로 줄을 가능성이 있어요. 2025년 정도에는 파일럿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을 가능성이 있어요. 50%가량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용도별 전망은 군수용이 가장 많아요. 예, 취미용은 당연히 얼마 안 되고요. 그럼 상업용 그다음에 많습니다. 군수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왜일까요? 위험한 임무를 많이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사람을 안 쓰는 쪽으로 가는 게 추세다. 제가 2007년도, 8년도에 유아미 사업에 참여해서 프로젝트 진행할 때, 그때 무인 정차 시스템, 무인 차량 시스템 같은 거를 그때 개발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 시험하는 걸 참여했었거든요. 저는 물론 그건 아니고 원격 진료 부분을 참여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게 연구됐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사실 별 성과는 없어요. 근데 원격 진료 분야는 지금 많은 GOP에 보급이 돼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6사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자, 드론 제조 하여튼 이런 기업들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터나 외부 프레임 등 개발, 카메라 부분이 있고요. 자동 화법 장치 부분이 있고요. 크게 4개의 부분 나눠져 있고, 요 기업들이 잘 조합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기업이 합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합병을 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경쟁 구도가 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이 기업들 간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우리 앞서서 본 항공사와 비슷한 경우죠. 그러면 이제 대형 기업도 생기겠죠. 저는 CJU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의 주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얘들은 기술이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들어온 기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CJ윤지 뭐 하여튼 뭐 얘들 기업 나오는데 그 CLJI인가 CJ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 우리나라 들어온 기업들은 생활을 피해요. 현재 많이 따라가야 돼요. 수입해서 팔려고만 하지 말고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 참 안타까워요. 사는 사람 많으니까 수입해서 많이 팔긴 하는데 만드는 사람 별로 없어. 이래서 이런 기관들이 이런 분야에 이렇게 하고 있다. 예, 뭐 다 겹칩니다. 앞서 나온 데는 많이 겹쳐 있고요. 네코어스나 이제 그 유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했고요. 다음 주라네요. 다음 달은 3월 29일 날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금요일입니다. 그때는 불금이어서 그때는 제가 이거 확연히 놀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차에다 맥주를 가득 채워놓고 밤새도록 차에서 술을 마실까 생각하기도 있어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힐링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강지현님 계속 들러나러 가시네. 지금 뭐 접속이 안 좋은가 봐. 그 산업기술 그러니까 항공우주 현황 및 전망을 나머지 4개 테마를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그 사업계획서 관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요 개별 사업계획, 제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개별 사업에 대한 그 접근 팁이라든가 사실은 중요한 건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이거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기업 대표와 담당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 그랬대네. 네. 그리고 봐서 자꾸 협약 욕심내지 마시고요. 봐서 이 기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님이 약간 4차원이야. 예. 혹은 담당자가 전혀 의욕이 없어. 이런 데는요. 빨리 주시해야 돼. 담당자 바꾸든지. 제가 그것 때문에 골탕먹이 한 번 있어요. 담당자가 너무 의욕이 없어가지고 대표는 막 의욕이 넘치는데 장장 4개월을 성과가 안 나오고 그대로 있는 거야. 아주 미치는 거지 나도 그냥. 사업계획서 한 장을 못 나가는 거야. 4개월 동안. 나중에 내 대표에서 얘기를 했어요. 바꿔달라고. 바꿨더니 정말 웃기게도요. 15년차 과장이 못한 사업계획서를요.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신입사원이 일주일 만에 써야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킨 대로 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 직원은 나 아무것도 몰라 시킨 대로 할게요 하고 쓴 거야. 근데 과장은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거 바쁘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하면서 안 써. 결국엔 사표 냈어요 그 과장은. 예. 하여튼 그 직원은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좀 같이 터치를 할 수 있게 할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어저께 새벽까지 제가 자료 준비했어요.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깜빡하고 있다가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알았어요. 오늘 강의라는 거를. 죄송합니다. 더 좋은 자료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한 달 마감 잘 하시고요. 또 한 달 잘 보내고 행복하시 바랍니다. 오늘 불금 월요일이군요. 네. 월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예, 또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